그동안 이제 여러 집을 되게 단기간에 사고 파시면서 절대 좀 사지 말아야 할 그런 집들이 있더라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좀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탑층이랑 저층 그리고 동층향 중에 세 개가 다 안 좋으면 저는 안 사요. 아, 동탑사, 동양 탑층 사이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쵸.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파크 타운을 매도를 할 때, 그 집이 정말 맨 꼭대기에 제일 안 좋은 동이었어요. 네. 윗동? 네, 제일 날망에 거기 있는 빡세. 동이고. 좀 되게 경사가 심한 네. 곳? 네, 입구동하고 끝동이 차이가 커요. 오. 파크타운. 산에 있어서 단지가. 거의 내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동에 그나마 층이 20층이어서, 그게 그래도 매도가 몇 개월 만에 됐거든요. 정말 매도를 할 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게 그 도덕파크 타운도 단지 안에 동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지. 얘가 집을 보러 와야 되는데 자꾸 그 앞에 있는 승부원이 동들이 밀리는구나. 네, 계속 물건이 나오니까 얘가 보러 오질 않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이래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운동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얘가 층이 좋았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층이 낮았다고 하면 그치. 정말 너무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때 매도 시기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도권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그때가 그 규제가 한번 나와서 사람들이 아예 안 다닐 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부 괜찮은 단지 위주로만 좀 거래가 됐었고 물건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물건을 내놓으러 갔을 때도 그 동을 보시고는 사장님들이 좀 빨리 나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진짜 이거는 좀 보고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또 탑층이랑 저층은 제가 살면서 이건 좀 느꼈던 건데 제가 둘 다 살아봤거든요. 근데 탑층에 살 때 정말 뭐 누수 결로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뷰. 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실제로 살면서 뷰 말고 너무 불편한 점들이 사실 훨씬 많았거든요. 많아. 아니 뷰 좋으면 뭐해. 맨날 집에서 늦게 잠만 자는데 뭐 밤늦게 가, 눈 뜨고 자? 밤늦게 가. 불 보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근데 막 우리가 탑층 여름에 또 팔 때는 어. 그렇게 또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탑층 아니, 그렇지. 내세우기 그거가 가장 큰데. 맞아요.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왜냐면 저는 동양 탑층 사이드 이런 것도 투자했었어요. 있죠?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네. 왜냐면 안 팔 거니까. 근데 못 파는 거 아니지? 못 파는 거 아니고 안 팔 거야. 근데 참 이렇게 새 나갈 때마다 참 고생 많이 했지.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누수 결로가 특히 좀 심한가 봐요. 탑층.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걸 단기에 파는 게 아니라 막 적으면 2년, 그쵸. 길면은 그렇죠. 막 6년, 8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연식이 계속 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또 나중에 팔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2층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집이. 근데 정말 저는 전에는 저층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되게 일단 햇빛이 잘 안 들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새 아파트를 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매연이랑 그렇게 밤에 쌍라이트인지 뭔지 불빛이 그렇게 2층까지 들어와요. 올라오는 거야? 네. 올라오지. 이게 저도 저층은 안 들어봤네. 좀 심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1층에서 담배를 그렇게 뭐 2시간마다 피시고 그래서 정말 잠깐 우리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제가 겪고 나니까 나중에 세입자분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좀 세입자분이 오래 사시거나 아니면 좀 잘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는 집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향, 층, 그리고
그 동. 좋은 동. 돈까지 세 개가 다 안 좋은 거면 네. 좀 안 좋다. 왜냐면 실거주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그래서 불편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매도하기도 좀 어렵죠. 어렵다. 그러니까 황금성인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셨잖아요. 자산을 이제 쌓아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거 부동산 투자 이거 사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 너무 고점이 아닌가? 물론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되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마다 부동산의 그런 사이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했던 말인데 전에 저희가 아까 그 내내 말했던 광명 집에 살 때 그때 한참 저희가 살던 그 노덕파크는 가격이 뭐 1, 2천만 원 오를 때 그때 그 광명의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자이가 있는데 그게 막 수억이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희 남편이 너무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맞아. 집을 잘못 샀다. 이런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제가 귀에 되게 약간 세뇌되었던 그런 기억이 그 집은 누가 있는데 사자 그랬어요? 그 집은 저희가 신혼집으로 했던 근데 거라서 예산이 어쩔 수 네.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샀으니까 정말 도 제가 잘 그 얘기를 먹게 했죠. 지낼 때가 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을 못하지. 내가 저때 더 무리해서 이걸 샀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맞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1억 중반에 샀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 4억 얼마씩 4억 하신다고 뭐 하셨죠? 4억 5천 5천. 중반 4억 5천.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정도 오른 거예요. 음. 서울 아파트보다 이제 더 오른 격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근데 이 지방 아파트들도 지금 거의 비슷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지방 도시에 물론 뭐 신축이나 아니면 되게 좋은 그런 대장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외에 거기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살기 좋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지만 가격이 좀 겨우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안 오른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을 매물을 보고 뭐 이렇게 매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남편이 했던 그런 거의 뉘앙스예요. 이거를 빨리 팔고 더 좋은 데로 가시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질려가지고 막 이거 빨리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매도자나 아니면 저희 남편이 했던 그런 생각처럼 하시면은 투자를 이제 못 하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를 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살만한 집인데 가격이 싸다면 그런 곳들을 충분히 투자를 해서 1억 이상씩 수익이 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기회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약에 근데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지방은 또 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판단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가 원래 쌀 수밖에 없는 애인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시기상 얘가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본인 기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한 지역만 간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를 사실 다녔거든요. 뭐 광역시도 거의 다 가보고 전부 다 가봤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뭐 30만, 50만 도시들 그리고 수도권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아파트를 봤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의 가격이랑 뭐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저한테 이제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매도자가 내놓은 그런 집들의 가격을 보면 굉장히 싸다 이런 느낌이 그냥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가 누적되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이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 분위기를 좀 쌓아 가시다 보면 여기가 되게 사람들이 살기 좋고 괜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싸다 이런 생각을 드시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살만 해야겠네요.
네. 그죠? 사람들이 살만한데 이상하게 가격이 싸면 걔는 쌀만해서 싼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싼 거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세금적인 부분이 또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 때문에 난 좀 부동산은 좀 아닌 것 같아. 벌면 뭐하니? 다 세금으로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왜냐면 다주택자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니까 세금 부담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세율이 계속 높아지고 계속 말이 나오다 보니까 막연하게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단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두 건이 전부 다 저는 취득세만 내고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네. 산 가격에 어느 정도 전세를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세금 외에는 들어가는 투자금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수리비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 네. 않고? 뭐 수리비 정도 이제 들어가서 제가 총 투자금을 보면 한 채 뭐 적게는 3천만 원 안쪽으로 세금 포함해서? 네. 그리고 뭐 4천만 원, 3, 4천만 원 그 정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득세 부분은 사실 내가 그런 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이전의 정권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진보 정권이든 아니면 보수 정권이든 관계없이 어떤 시장에 따라서 이게 뭐 규제가 심해졌다가 완화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무슨 댐에 수위를 맞추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그런 세금적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내가 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바로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 세금 내는 거 이상의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랑 그런 것들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규제가 사실 지금 규제가 심하면 얘네가 결국은 또 완화되는 시기잖아요. 그 다음은. 그럼 그 좋은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분명히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2015년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게 시장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참 저는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뭐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책이 표지를 바꿔갖고 새로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 쓰신 걸 보는데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거 옛날에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다고. 근데 틀리지 않아요. 지금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이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일반적인 분들은 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제나 세금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라는 말은 본인은 동의를 못 하시는 거죠. 저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기회는 내가 만들어 나가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냥 지레짐작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지. 바다님이 투자 처음 시작한 게 18년도 말이잖아요. 그때도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안을 일으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 가장? 농담입니다. 네. 할 말 다 해놓고 농담이.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 갖지 말고 일단 공부해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세금 규제가 많이 있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허들이 좀 높아져가지고 우리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게 또 장점이 이제 않나.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버스 안 다니던데? 맞아요. 요즘엔 버스가 안 다니면 너무 편해. 맞아요. 지방에서 많이 없어요. 이렇게 버스로 와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사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맞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죠. 내가 지방에 임장을 가도 옛날에는 버스들 있고 그랬거든요. 버스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장님 커피가 달라져. 옛날에는 거기 있는 거 타 먹으세요 이러더니 이제는 막 손수 이렇게. 그래요? 전 제가 해주시면서. 타서 드렸는데 아 그래요? 아 나는 아니야. 그러고도 다녔어요. 네, 어. 아무튼 막 여기서 꿀단지 나와서 막 꿀물 타주고 막 이래. 뭐야? 네. 알았어요. 하여튼 좋다. 괜찮다. 어쨌든 세금이 규제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건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투자를 안 할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또 추후에 또 장이 좋아질 때 지금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장이 좋을 때 과연 내가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할 사람은 다 한다.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남들이 잘 보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더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 놓으면 정말 본격적인 시장이 시작될 때 그때는 더할 나위 없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외벌이 투자자로는 지금 물론 이전에 오블님이 나오시긴 했지만 또 전업주부 투자자로는 또 처음 나오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월부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신 것도 처음 나오신 건데 이렇게 외벌이 투자이면서도 전업주부이면서도 이렇게 좀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중간에 정말 힘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오셨는지. 이게 사실 외벌이도 그렇고 실제로 외벌이 같은 이제 느낌인 분들이 싱글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비슷한데 그러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잣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딜레마가 있는 게 강의도 듣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또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게 딜레마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임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먼저 쓰고 다니는 부분들 수익은 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강의료도 네. 비싸. 그치. 강의료도 싸지 않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막 남기고 있는데 지금. 네. 진짜 아끼려고 365만 원 벌어서 만 원 350만 원 아끼지 쓰고 있는데. 10,000원 아끼려고 악착같이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이러는데 그치. 강의료며 또 지방 다니면은 지방 교통비며 숙박비며 일단 초반에는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게 많아지거든요. 네. 이게 뭐 좀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막 100 단위로 막 나가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는 중에 이렇게 나가니까. 모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때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돈이 뭐 몇백 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1,000만 원만 이게 수익이 나도 남는 장사다 이거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1,000만 원조차 벌 수가 없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강의료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빚을 내서라도 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비 대출을 받아서 그 4년을 다니잖아요. 그러게 그거 받으려고 대출 받았다는 게 어이가 없네. 그거 배우려고. 네. 근데 이거는 심지어 돈을 막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건데 당연히 저는 이거는 돈을 막 빌려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돈이 더 없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어쨌든 내가 그 강의를 듣고 함으로써 실패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길게 보면은 내가 그런 큰 비용들,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다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벌이신 분들이나 싱글이신 분들도 되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돈이 없을 때 그 없는 돈으로 강의를 들으면요 더 절실해가지고 더 집중해서 듣고 그렇지. 뭐 어떻게든 뭐 MVP라도 되려고 정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잘 안 듣더라고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 그럴 때는 아닌데. 예전에는 정말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렇죠. 이거 막 돌려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또 다르구나.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그 절실한 마음이 커서 더 집중하는 능력이 더 크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얻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용을 치르고 그 비용만큼은 내가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는
그 비용을 뽑아내는 건 누구냐? 그건 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태도를 봐야 돼. 일단 내가 이거를 열심히 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강의를 안 들으시는 게 맞아. 나아요. 그러면 어떤 강사든 뭐 어떤 멘토든 선생이든 그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게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좋은 강의를 잘 골라야 돼요. 네. 또 아무 데나 막 고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 고르면 그다음부터는 뭐 강의든 주식 강의든 부동산 강의든 강의 엄청 많은데 맞지. 그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 전부 다. 그러면 실제로 좋은 강의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님한테 궁금한 게 바다님은 좋은 강의나 좋은 강사를 골라내는 요령이 있어요? 뭐 책을 골라내듯 이거는 되게 이렇게 강의 골라보니까 내가 들었을 때 실패 안 하는 것 같다 싶은 게 있어요? 재테크 강의. 제가 되게 강의를 월부에 오기 전에도 여러 개 아, 되게 그래요? 많이 들었었어요, 오. 실제로. 그래 막 이상한 책도 읽고서 막 돈도 날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로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벌으셨던 분인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부동산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찍어주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이 본인의 경험을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그런 강의가 진짜 찐이다. 꿀팁이네. 저는 월부에서만 강의를 들어봐가지고 처음에 월부에서 처음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월부 강의를 많이 들어서 다른 쪽 강의는 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주바다님처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또 그런 다른 점이 또 있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럼 갈 때 돈 버는 법을 배우러 가는 거지. 나 대신 돈 벌어줄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를 듣는다는 게. 근데 또 그 후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근데 많으시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욕심, 그건 내가 내 마음을 까서 보여주는 거, 상대방한테. 결정권을 또 상대한테 주는 거예요. 까서 보여주는 거지. 저는 지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난 상대방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낚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금전적 피해를 보느냐. 저는 좀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고 답답해요. 근데 그 상대방을만 욕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내 욕심을 내가 까서 보여주는 거야. 나는 그냥 쉽게 돈을 벌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지. 저는 바다님 얘기하신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상대방이 이거를 사세요가 아니라 이런 거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저도 생각이 비슷하고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초보 시절에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분간하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